이제 기업들의 연쇄 부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홈플러스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 철강업은 지금 한국 뜨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재정 상황을 겪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2의 IMF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경제 맨날 상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상고하저였죠, 항상. 왜 상고하저였냐? 경제가 살아날 일이 없기 때문에. 경제가 살아날 건덕지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지금 그런 굉장히 악한 지표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무너지고 있다는 지표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게 감춰져 있었죠. 불리한 지표들을 많이 숨겼습니다. 대표적으로 IMF에서 2020년 지표를 쓰지 말라 그랬죠. 왜냐하면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고 미국을 비롯해서 모든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유동성을 풀었습니다. 그러면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경제 성장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것은 좋은 성장은 아니죠. 그래서 그 지표를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지표를 써가지고 GDP 대비 가계부채도 낮춘 것처럼 보여줬죠. 또 경제 성장률도 더 높게 나왔죠. 작년 1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1.3%로 갑자기 확 올라갔던 것은 지표 변경 때문입니다. 지표 변경 외에도 예를 들어서 공급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부동산을 부양하기 위해서 공급을 숨겼죠. 제가 작년 4월 위기설을 이야기를 할 때 건설사들 붕괴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공급 부족이라는 말로 사람들을 분양시장에 뛰어들도록 만들어서, 근데 그 당시에 공급이 10만호가 넘게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 경제가 좋아 보여요. 주식이 오르는 건 얘기가 다르죠. 우리나라 주식은 저평가 때문입니다. 부동산에 돈이 박혀있고, 근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주식시장을 살리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대감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식이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경제가 좋은 거 아니에요. 경제 대공은 또 주식 거품 때문에 생겨났었는데, 그러니까 주식 오른다고 좋은 게 아닌 게요. 요것만 보더라도 나와요. 이자 보상 배율 100% 미만 기업이 40%다. 자, 10개 기업 중에서 4개가 순이익보다 이자 비용이 더 크다는 소리예요. 원리금 아니에요. 이자 비용입니다. 그건 아직은 기대감이에요. 나온 정책도 없고. 저는 여기서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게, 전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아직 이재명 대통령이 돼가지고 제대로 경제를 살린 정책이 시행된 건 없다. 두 번째, 경제 망가진 걸 또 이재명 탓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경제 망가진 건 사실 윤석열 탓이다. 이 두 가지는 확실하게 하고 가야죠. 적어도 한 달은 봐야죠. 그런 거고, 즉 주변에 기업 한 10개 보이면 그중에 4개 계속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자 비용까지 계산했을 때. 그 다음에 영업 적자 기업, 이것은 이자 보상 비율이 0% 미만이다라는 건요, 순이익이 아니라 순손실이 나고 있는 기업이란 소리예요. 순손실이 나고 있는 기업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그래서 그 기업이 28.3%. 즉 아까 40.9%는 이자 또 못 갚는 기업인데 그 중에 또 4개 중 3개는 아예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중소기업 비중이 높죠. 다만 전체 기업들의 이자 보상 비율은 작년에 늘어났다. 왜 늘어났을까요? 금리 하락도 있겠지만 낮은 기업들은 망했겠죠. 망한 기업들은 안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만 하더라도 건설사, 중견 건설사가 한 11개 정도가 무너진 게 나왔죠.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미쳤기 때문에 건설사 무너지는 것들이 계속 기사화가 되고 있지만, 건설사보다 다른 여러 가지 기업들, 요즘에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도 있고, 뭐 애경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제철업종, 이런데 지금 엄청나게 손실 커지고 있죠. 여러 가지 무너지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러니까 부실채권이 급증해서 무너진 기업들은 또 상매각을 하고, 근데 또 무너지니까 또 부실채권이 생겨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인 거죠. 거기서 이제 좀 임팩트 있는 거, 건설사 제외하고, 건설사 이야기 하도 많이 했으니까. 지금 홈플러스도 청산위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 청산되는 상황이다. 왜?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 가치보다 크면 원칙적으로 회생 절차가 폐지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팔리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폐지가 된다. 그래서 계속 기업 가치 계속 유지를 하게 된다면 2조 5,059억인데 3조 6,816억으로 평가가 됐다. 왜냐면 부동산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거품이 심하고 경제는 망가져 있죠. 그러니까 기업을 유지하는 것보다 청산해가지고 부동산 다 팔아치우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이런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부동산 지금 여러 가지 붕괴 징조들 딱 나왔어요. 지금 딱 호가만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왜 호가만 버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건설사들 지금 부동산 PF 문제 터지고 있죠.
건설사들 미분양 문제 터지고 있죠. 그 다음에 경매 계속 늘어나고 있죠. 많이 심각하죠. IMF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PF 문제 터지기 시작하면 홈플러스가 보유한 다수의 대형 부동산도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빨리 청산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죠. 홈플러스 청산되면은 홈플러스는 그렇다 치더라도 홈플러스에 납품하는 여러 업체들도 엄청나게 문제가 되겠죠. 매출이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홈플러스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앵커 기업 같은 게 하나 있으면은 거기에 연관돼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까지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화학은 뭐 하도 말씀 많이 드렸죠. 화학은 단기적으로는 중국, 장기적으로는 중동 때문에 화학업계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굉장히 오래 침체를 겪을 것이고, 제철 어때요? 미국으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포스코는 출장 현대제철 셧다운이라고 하지만 현대제철, 포스코, 퓨전 약해가지고 미국에 돈 투자해서 제철소 건립을 추진 중이죠. 그리고 해외는 건설을 하는데 국내에 있는 것들은 문을 닫고 있죠. 그래서 지금 포항 2공장 생산을 또 6개월 만에 중단을 했다. 사실 철강업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노조 중에서도 좀 악성 노조들이 있는데 손실이 나고 있는데 억지 운영하다가 지금 다시 무너지는 거죠. 지금 MG 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노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공장 정상 운영이 힘들다고 판단해서 축소 운영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즉 국내에서는 뜨고 해외에는 건설을 하고 있다. 왜? 국내에서 철강업으로 승부 보기에는 내수시장이 너무 안 좋죠. 왜 미국으로 뜰까요? 철강 관세 붙이니까.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다 팔려고. 근데 만약 우리나라에 남아있으려면 우리나라가 철강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안 되죠. 왜 안 돼요? 대표적으로 철강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건설업이죠. 건설업 지금 상태 어때요? 집값 계속 올라간다고 하는데 건설업이 상태가 안 좋죠. 이거는요, 비정상인 상황이에요. 꽤나 많이 실업자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건설업은 또 철강은 싸게 덤핑해서 받고 분양가는 올려버리는 미친 짓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에 이어서 지금 중기부도 매각을 한다. 내년에. 그러니까 지금 굵직굵직한 곳들이요, 계속 회생 혹은 청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파산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 홈플러스도 어쩌면 MG손해보험처럼 정부에서 살리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한두 개 정도는 살릴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손해보험 이야기를 했지만 손보업계에서 MG만 문제는 아니었죠. 홈플러스 무너진다고 하니까 막 이마트하고 롯데마트 막 이런 데가 뭐 주가가 오른다. 근데 거기도 상황은 좋지는 않아요. 소비가 예전 같지가 않은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정부 이야기하는 것도 뭐가 있느냐. 경제가 안 좋은 것을 숨겼다. 그러니까 맨날 얘기하죠. 언제 터져요? 언제 터져요? 저는 이미 터졌다고 말씀드렸죠. 트리거 같은 게 아직 안 보였을 뿐이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역대 최고 고용률이라고 그래요. 근데 뜯어보면은 다 일하는 노인들만 늘어났고, 그것은 사회, 복지, 서비스업, 취업자만 잔뜩 늘리고 있죠. 정부 주도의 일자리 공급으로. 근데 제조, 건설 이런 데 다 무너지죠. 그리고 실제 1인당 일자리는 0.37개로 일자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었다. IMF 수준까지 일자리가 떨어졌다. 이거를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경제 위기가 아닐 수가 있겠냐. 제가 계속 이런 부분을 경고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아까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활기차지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그것은 기대감일 뿐인 거고 아직 제대로 살렸다라는 부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식 오른 건 역시 그 전에 계엄으로 인한 여파가 워낙 컸었고, 그래도 윤석열 정부보다 훨씬 낫겠죠. 웬만하면 그럴 겁니다. 이보다 이상한 대통령을 만나기는 제 생에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런 경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까놓고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을 잡지 못하면 경제 살리는 것도 그냥 망했다 해서 침체 정도밖에 못 살립니다. 폭망해서 침체 정도까지밖에 못 살려요. 부동산을 정리하지 않고 가계부채를 정리하지 않으면. 그렇죠. 이해가 안 가죠. 왜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벌어질까요? 원래는 부동산 사이클이란 게 이렇게 있어요. 그럼 부동산 사이클이 이렇게 있는데 원래 여기서 이제 빠져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한 6년 상승에 한 4년 하락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최소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최소 4년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 6년 상승에서 코로나 터지면서 전세자금 대출 효과 받아가지고 올랐죠. 그리고 좀 빠지나 싶더니 윤석열 정부에서 정책 대출 비중을 70%로 늘리면서 보통 정책 대출 비중은 한 20% 정도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정책 대출 비중이 100%가 넘어가요. 그래서 억지로 끌어올린 거죠. 시중에서도 안 나오는 대출, 시중에서 줄어들고 있는 대출을 정부에서 퍼준 거예요. 이거 다 나중에 정부 돈으로 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이재명 정부가 잘하든 뭐라든
그 무정부 기간, 그 다음에 지난 한 2년 반 동안에 다 정부 자금들 써가지고 억지로 부동산 부양시킨 것들, 그런 것들에 의한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을 계산을 해야 돼요. 청구서가 날라올 건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됐으니까 이제 심리가 미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경제 무너지면서 부동산 무너지는 거예요. 건설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영끌족들 경매 나오고, 갭투기꾼들 경매 나오는 거, 임의경매, 강제경매 폭증하고 있죠. 이거 원래 망한 징조예요. 근데 왜 아직 버티고 있을까요? 언론과 정책대출과 DSR 우회에 콜라보. 근데 GDP 대비 가계부채가 늘어나니까 그걸 막으려고 지금 대출 규제가 들어가고 있죠. 7월 되면요, 작년이나 재작년 9월 같은 상황이 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때는 정부가 부양하는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정부가 부양하는 부양신 짓은 안 한다. 이게 답인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